번째 세션의 주제는 합리적인 의료적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 생성 연구이고요. 이번 세션의 좌장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이시고 현재 저희 사업단의 세부사업 책임자를 맡고 계시는 이상길 교수님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 좌장은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님께서 자리해 주셨고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과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좌장님께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 세션이 남아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금요일 밤임에도 불구하고 남아 계셔서 연구에 대한 열의가 뜨겁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맡을 내용은 아까 허대석 단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단에서 합리적인 의료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죠. 환자한테 의사 입장에서는 아주 근거가 필요한 건데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한 것 중에서 지금 진행되는 연구들이 쭉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연구 2개를 채택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 주제와 연구자는 윤명 사무총장님이 발표를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 시민 모임의 윤명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의 효과성 및 안전성에 대해 임동희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임동희 교수님은 성균관 의대를 졸업하고 가톨릭 대학교 예방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는 삼성 서울병원 안과 교수로 재임 중에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안과 임동희라고 합니다. 저는 본 과제를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수행을 했었고, 주제는 노안교정 목적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의 효용성과 안정성 분석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과제가 당시에 많이 중요했던 거는 백내장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술 건수가 많고 또한 그 증가량도 굉장히 급격하게 느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특히 노안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그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양상이 있었고 이로 인한 여러 의료 비용의 증가 등의 이슈가 있어서 실제 데이터를 얻기 위한 호양적 자료 수집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백내장이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이기 때문에 그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백내장 수술 건수가 함께 증가를 했었고 이제 백내장 수술이라는 것이 실제로 백내장을 제거를 하고 눈 안에다 다시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는데 이 인공수정체 종류가 단초점이냐 다초점이냐에 따라서 노안교정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시술로서 이제 의료비용 상승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실제 저희가 이게 얼마만큼의 시술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이제 부과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국가건보공단 자료만으로는 실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서 후향적으로 리얼월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연구 최종 목표는 노안교정 목적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비용 효과가 어떤지 분석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선은 그 비용 효과 분석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실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얼마만큼 임상적 효용성과 안전성을 보이는지를 검토하고 리얼월드 데이터와 비교해서 그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그 문헌 고찰 데이터와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분석을 하였습니다. 아래 그 표에 보시면 실제 진행을 했던 연구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단일기관 자료뿐만 아니라 단일기관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본 연구는 다기관 자료 수집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1년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지스트리 구축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인자들에 대한 등대 조사지를 구성을 했고, 삼성서울병원 단일기관 임상정보를 수집을 했고, 2년 차에는 이제 13개 다기관 임상정보를 수집을 해서 전체 임상정보 자료를 가지고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효용성과 안정성을 함께 분석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그 다초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그 국가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의 그 결과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본원 데이터를 먼저 검색을 해서 실제 수술 전, 그다음에 수술 정보, 수술 후 정보까지를 같이 수집을 하였습니다. 실제 이제 백내장 수술의 특성상 그리고 그러니까 입원도 굉장히 짧게 하고 외래 베이스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 수술 후에 팔로업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가 좋거나 환자가 만족하는 경우에는 한 달 뭐 조금 더 본다고 해도 3개월 정도 보게 되는데 실제 이제 그런 환자들 데이터만 가지고는 장기적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서 최대한 6개월, 1년까지 장기 데이터를 함께 분석을 하였습니다. 본원에서 호양적 자료를 총 640건 수집을 했고, 이제 본 과제가 사실은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이긴 했지만, 워낙 저희 병원에 수술하는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 전향적으로 PRO 아웃컴도 같이 수집을 하였습니다. 실제 이 수술이 그만큼 이제 안전한지에 대해서 안경 의존도, 수술 만족도, 그리고 시력의 질, 건조증,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지를 추가적으로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년도에는 이를 이제 다기관으로 확장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실제 아래에서 보실 수 있는 이제 13개 기관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대학병원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개인 병원에서 훨씬 더 많이 시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3차 병원 이상급과 2차 안과 전문 병원 그리고 1차 개인 병원까지 모두 포함한 데이터 수집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PRO 자료도 가능한 범위에서 그 기관 센터에 이제 부탁을 드려서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은 후양적 자료가 총 2,600건 정도가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서브로 프로스펙티브하게 모은 PRO 데이터가 360건 정도 이제 수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면,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평가 변수를 2가지로 두었습니다. 우선 주 평가 변수는 이제 노안 교정의 성공 여부, 즉 그 수술 후에 근거리 시력이 0.5에 도달한 비율이 90% 이상을 처음에 설정을 하였고, 가까운 거가 잘 보이는 게 근거리 그 다초점 렌즈의 효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였고, 2차 평가 변수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 멀리가 잘 보여야 하는 거기 때문에 원거리 시력이 0.5 이상 도달한 비용이 90% 이상을 그 확인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시면 당연히 근거리 같은 경우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중에서 3중 초점 인공수정체, 초점이 3개인 인공수정체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율이 다초점이 더 좋은 것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실제 저희 리얼월드에서 환자가 뭐 눈에 뭔가 이상이 있거나 다초점을 할 수 없는 환자들이 그만큼 또 많이 단초점으로 수술을 시행을 받기 때문에 그 기저질환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런 이제 다초점,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해서 수술 받은 환자들을 분석을 하였고, 이제 언더라인을 보시면 실제 나이도 보시면 다초점과 단초점이 이제 두 군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초점이 더 젊은 환자에서 그 수술이 시행되고 있었고, 시력도 보시면 사실 수치 자체를 보셨을 때 이제 로그마 시력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실제 뭐 0.1, 0.2 하는 시력을 이제 변환한 시력인데, 이 수치 자체로 0.56과 0.62는 크게 차이가 있는 시력은 사실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게 나왔고, 이게 뭐 13개의 연구기관에서 이제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모아준 거기 때문에 뭔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 기저에서 두 군의 이제 베이스라인 차이가 있었던 것이 이제 추후의 결과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제한점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고, 이제 모든 다초점 인공수정체에서 이제 저희가 사실 90% 이상 도달을 하면 성공으로 봤는데, 이 기준이 조금 많이 스트릭트한 기준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90%까지는 이제
도달을 하지 못했지만 모든 기관에서 85% 이상 결과를 보였고 그 중에서 3중 초점이 가장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시력을 보시면 수술 전에 로그마 0.5 정도의 근거리 시력을 보였던 환자들이 수술 이후에 0.2 정도의 시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수술 1년까지 스테이블하게 그 시력이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이 효과적인 효율성이 있는 수술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2차 평가 변수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멀리 보는 시력이 0.5 이상에 도달한 비율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다초점과 단초점 모두 사실 90% 이상의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유의하게 이제 두 군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기저 특성 차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의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력을 보시면 이제 수술 전에 보시면 다초점과 단초점이 0.6 정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력이고요. 수술 이후의 시력을 이제 쭉 봤을 때 0.1, 0.2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마 0.2 정도는 실제로 저희가 변환을 하면 일반적으로 시력을 쟀을 때는 0.6에서 0.7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거리, 원거리와 동일하게 중간거리 시력 또한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모두에서 이제 8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퍼센트 말고 실제 시력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확인을 했고,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으로 호전된 시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류의 렌즈가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고, 이제 근거리와 중간거리를 봤을 때 3중 초점이나 2중 초점, 그 렌즈의 원리에 의하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즉 초점이 2개나 3개인 렌즈가 이제 근거리 시력이 더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됐었고, 그리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연속 초점에서 중간거리가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 시력 변화량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기저군의 차이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수술 전과 수술 후의 변화량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이 렌즈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구조 효과 비율을 봤을 때는 이제 3중 초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나왔고, 근거리는 나왔고, 중간거리는 연속 초점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후에 제가 말씀드릴 그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와도 동일한 결과를 이제 보이고 있었습니다. 종벌 비교를 보시면 아무래도 개인 병원에서 조금 더 경한 환자들이 수술을 받기 때문에 개인 병원에서 더 시력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효용성에 더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성 분석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뭔가 빛번짐이라든지 달무리 같은 이제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안경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수술 후에 만족하는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건조증이 있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건조증 여부를 확인을 했고, 그 이외에 후발백내장이라든지 야그레이저라고 해서 저희가 후발백내장 이후에 생기게 되면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율 비교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보시면 수술 전에 비해서 유의하게 수술 이후에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모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시력의 질도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이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그 점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는 저희가 이제 백내장 수술 다초점 렌즈로 했을 때 초반에는 많이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흔히 저희가 환자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는 유로 어댑테이션의 결과로 조금 더 그 환자들이 불편함이 감소하는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족도 결과도 좋게 나왔고요.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조금 분석을 또 따로 해봤는데, 실제로 여기서 0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평균 나이가 62세 정도로 나왔었고, 62세보다 더 어린 나이와 더 많은 나이를 비교를 해서 이제 그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족도도 마찬가지였고, 건조증도 수술 이후에 사실 살짝 증가하긴 하지만 수술 시간이 더 흐르면서 다시 원래 수술 전과 비슷한 레벨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후발백내장이라고 해서 수술한 자리에 때가 끼는, 수술할 때 저희가 인공수정체를 집어넣는데 거기가 혼탁이 오는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다초점에 비해서 단초점이 더 유의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치료를 위한 야그레이저 시행이 이제 다초점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긴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에서도 다초점이 아무래도 시력의 질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기 때문에 정도가 좀 적은 경우에도 그만큼 시술을 많이 시행을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 데이터, 리얼월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한 것과 함께 기존 이제 그 출판된 문헌을 통해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을 시행을 했고, 양암 모두 백내장 수술을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연구를 28편 선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15편은 다초점과 단초점을 비교한 연구였고, 13편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간의 비교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제 근거리, 중간거리, 나한 원거리 이제 시력을 이제 각각 나누어서 봤을 때, 근거리 시력은 지금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2중, 3중 염석 초점이 단초점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그 결과를 보였고, 중간거리는 조절성과 3중 초점 연속 초점이 단초점에 비해서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시력은 여기서 이제 그 회절성 이중 초점 인공수정체에만 조금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단초점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실제 자마 옵살몰로지에 퍼블리케이션 되었고, 이제 잘 발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각종 학술대 발표를 시행을 하였고, 그리고 백내장 골절학회라든지 안과학회 이사회에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분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활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백내장 수술 건수가 워낙 많고 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제 인공수정체 종류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받는 거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의 인지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인공수정체가 어떤 건지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한, 요 파이 차트 보시면은 거의 4분의 1 정도에서 이제 잘 모른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전달 목적도 같이 있었고, 의료기관별로 이게 너무 인공수정체 비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분쟁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객관적 데이터 결과를 통해서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자 하는 기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본 연구를 통해서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효용성과 안전성 검증을 시행을 하였고, 실제로 건보 공간 데이터라든지 각종 소규모로 진행을 한 RCT 연구라든지 이런 작은 데이터들에서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없는 리얼월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용 효과 분석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노안 교정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을 하고, 환자 입장에서 적절한 비용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연구는 백내장 치료와 노안 교정까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초점 인공 렌즈 삽입 수술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13개 의료기관의 환자 자료를 통해서 연구가 되었다는데, 저는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표해 주신 임동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은 두 번째 발표를 모셔 듣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한원식 교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초음파 검사 후 임상 림프절 음성인 유방암 환자에게 액외 수술의 생략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한원식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유방 내분비외과 교수로 재임 중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원식입니다. 저희 연구는요, 초음파 검사 후 임상 림프절 음성인 유방 환자에서 액외 수술 생략의 안전성 평가라는 제목이고요. 이제 레인더마이즈 트라이얼이고 페이즈 3 트라이얼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방암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 같고요. 유방암이 이제 급격히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암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암으로서 굉장히 그 여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암입니다. 이 유방암은 이제 수술을 모든 환자에서 거의 해야 되는데 이 이제 수술의 역사를 보시면 1800년대 이제 후반에 윌리엄 할스테드라는 분이 이제 처음으로 라디칼 마스텍토미를 현대적인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경과를 보면은 이제 디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뭔가 이제 수술을 라디칼 마스텍토미보다 덜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발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방암 수술에서 이제 유방도 절제하지만 겨달 림프절로 이제 우리가 전이가 많이 되는 걸 보기 때문에 겨달 림프절을 같이 이제 절제하는 수술, 특히 이제 라디칼 마스텍토미에서는 악실라리 노드 다이섹션이라고 그래서 모든 노드를 이제 다 떼내는 이제 그런 수술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런 악실라리 서저리가 어떤 이제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에서 그걸 안 한 거하고 비교해서 서바이벌 베니핏이 있다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시행이 돼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NSABP-BO4라는 연구는 1980년대에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연구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토탈 마스텍토미군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악실라 서저리도 안 하고 레디에이션도 안 한 건데 이 라디칼 마스텍토미하고 비교해서 이 그래프들 보시면은 전혀 이제 서바이벌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그 악실라 서저리에 대한 트라이얼이 이제 NSAB B32라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감시 림프절 생검 수술을 하는 게 악실라 노드 다이섹션과 비교해서 이제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서 감시 림프절 생검 수술이 확립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G11이라든지 아마로스 이런 연구에서는 감시 림프절에 전이가 있어도 심지어 노드 다이섹션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차이가 없다고 이제 되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프랙티스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감시 림프절 생검 수술이라는 것은 노드 다이섹션에 비해서 이제 그 악실라 노드 다이섹션의 이제 가장 큰 합병증이 팔의 이제 림프 부종, 림프 에데마인데 감시 림프절 생검 수술을 통해서 그 합병증을 굉장히 이제 많이 줄였다고는 돼 있지만 이 감시 림프절 생검 수술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 보시면은 B32라는 연구에서 보시면은 림프 부종의 비율이 7.5%가 있었고 그 외에 어떤 이제 센서리 디펙트나 그런 QOL의 감소 등이 이제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시 림프절 생검 수술은 완벽한 그 우리가 림프노드 스테이터스를 알 수 있는 이제 수술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약간 이제 혼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시 림프절 생검 수술은 폴스 네거티브 레이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5 내지 10% 정도 보고되는데 B32 연구에서는 9.8%가 폴스 네거티브가 있었다. 폴스 네거티브라는 거는 감시 림프절에 이제 전이가 없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노드에 이제 전이가 있었던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감시 림프절만 했던 연구들 보면은 겨드랑이에 재발하는 비율은 한 1% 내외로 굉장히 낮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5 내지 10%가 폴스 네거티브인데 1%만 재발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G11 연구에서 보면은 림프노드가 이제 전이가 있었던 환자가 그러니까 감시 림프절 외에 다른 노드에 이제 그 전이가 있었던 환자가 23.7%인데 그 감시 림프절만 한 것과 노드 다이섹션을 깨끗이 한 것과 역시 이제 악실라리 리커런스나 다른 리커런스 이제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감시 림프절 수술은 이제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라진 거는 이제 악실라의 그 영상이 많이 발전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초음파와 이제 바이옵시를 통해서 많이 이제 그 양성인지 음성인지 예측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서울대 데이터에서 보면은 AUC가 0.86 정도 되겠고, 뭐 좀 더 이제 그 대상군을 좁혀 보면은 이제 뭐 클리니컬 T1 N0 이 마지막에 사운드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97%의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를 보인다는 것으로 돼 있어서 소노그래피가 상당히 이제 발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림프노드에 이제 전이가 있고 없고가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중요한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ER 네가티브 헐트 포지티브 환자라든지 3중 음성의 환자에서는 0.5cm만 넘어도 어차피 다 어주번트 케모세라피를 하기 때문에 림프노드 스테이터스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ER 포지티브 헐트 네가티브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환자들인데요. 여기서는 요즘에 이제 멀티진 어세이가 이제 발달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또 림프노드가 전이가 있거나 없거나 이 인포메이션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이제 저희 그 국제적인 유망하긴 샌안토니오 브레스트 캔서 심포지움에서도 이런 거를 이제 옹호하는 그런 이제 발표가 있었고, 그렇지만 또 어떤 환자들에서는 시스테믹 세라피의 셀렉션을 위해서 림프노드 스테이터스의 정보가 아직도 중요하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제 유사한 연구가 이제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이제 핫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유사한 연구들이 지금 표에서 보듯이 4개 정도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이탈리아 이제 사운드 트라이얼이 있고, 또 독일 인세마, 네덜란드의 비오지, 그리고 저희의 이제 노틸러스 연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각각 이제 N수가 비슷하고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약간씩 다르고요. 사운드 트라이얼 이제 가장 먼저 시작돼서 금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인세마가 이제 2024년, 또 BOG하고 이제 저희 연구는 2027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노틸러스 연구의 이제 개요고요. 그러니까 T1, T2고 클리니컬 노드 네가티브 환자이고, 이제 유방 보존 수술만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존 수술만 하는 환자가 대상인 것은 이제 레디에이션을 모든 환자에서 하기 때문에 레디에이션이 이제 악실라 이펙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음파를 해서 초음파에서 이제 노드가 음성이면 환자를 랜더마이즈해서 센티넬 노드를 하는 군, 그게 이제 기존의 치료고요. 센티넬 노드는 이제 하지 않는 군, 이렇게 이제 랜더마이즈를 하게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5-year invasive disease free survival이 이제 감시림프제 항거화에 비해서 non inferior하다는 것이고,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는 이제 overall survival, distant metastasis, local regional recurrence, quality of life, 또 이제 인트리식 서브 타입에 따른 서바이벌 등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해서 국내 이제 대형 병원 이제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734명의 이제 샘플 사이즈를 구했는데, 그건 이제 이전에 있었던 B32 트라이얼과 G11 트라이얼을 이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했고, 그래서 디지 프리 서바이벌이 컨트롤군에서 86%다. 요거 이제 근거로 해서 저희가 1,734명, 각 군에 867명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연구들과 우리 노틸러스는 이제 뭐가 다른가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아까 봤지만 기존의 사운드 트라이 같은 경우 T1 환자, 2cm 이하의 환자만 포함시켰지만은 저희는 이제 T1과 이제 T2, 5cm까지 환자를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특성상 외국에서는 거의 90%가 포스트 메노포잘 우먼인데, 저희는 50% 가까이 이제 프리메노포잘 우먼이 포함되어 있어서 프리메노포잘 우먼의 이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세라피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명확하게 해서 이제 하이 탄젠트라고 그래서요. 약간 이제 평상시 하는 그 레디에이션보다 약간 더 높은 레벨의 악실라를 포함하는 레디에이션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 울트라소노그래피 크라이테리어를 이제 확실하게 정해놨고, MRI의 분석을 하게 돼 있고, 또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 분석을 1년과 3년째 하고, 비용 효과 분석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그 악실라 그 소노그래피 프로토콜인데 2021년에 퍼블리시를 이미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림프노드를 초음파 소견에 따라서 로우, 노말, 로우 서스피션, 하이 서스피션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크라이테리아 합당하면 우리가 인노를 시킬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환자 등록과 관련 CRO는 인투인월드라는 이제 회사에서 하고 있고,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서울대학병원 MRCC와 협력해서 하고 있고, 모든 데이터를 크리스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우려가 많았고,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들도 이게 뭔가 이제 기존에 하던 수술을 안 하는 수술이고, 또 이제 랜더마이즈 트라이라서 환자들이 이제 동의를 굉장히 안 해줄 것이다라고 이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작년 9월에 이제 모든 환자들의 인도를 마쳤고요. 또 특히 이제 이 스터디 시작할 무렵에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또 저희가 많은 이제 미팅도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행히 모든 환자를 인솔하고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스트 페이션트 아웃이 저희가 이제 5년 팔로우업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2027년 12월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 연구 과제는 이제 끝나지만 환자는 계속 저희가 추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구 실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3편의 논문을 냈고요. 노틀리어스 프로토콜 논문을 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림프노드 악실라 프로토콜 논문을 냈고, 그 다음에 최근에 MRI의 그 소견에 대한 논문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대한 이제 분석을 이제 우리가 설문지를 통해서, 표준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1년째, 3년째 해서 이제 수술한 군과 수술하지 않은 군의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더 좋아지는지를 확실히 봐야 되겠고, 또 비용 효과적인 면에서 이게 이득이 있는지를 분석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보 영상도 제작해서 환자 인도를 독려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본 연구 이제 의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프랙티스 체인징한 연구라는 거죠. 기존에 해오던 감시림프절 생검 수술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적인 환자군에서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좋은 결과로 큰 임팩트가 되는 연구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환자의 측면에서는 이게 기존의 수술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큰 이득이 되고, 또 이제 의료비 감소나 그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연구에 이제 참여해주신 교수님들이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환자중심 의료기술 연구단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정말 이게 어렵고도 중요한 연구를 시적절하게 어려운 과정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빨리 과제가 이 결과가 나와서 빨리 이 베네핏이 환자들이 돌아갈 수 있으면 정말 우리 환자중심 의료기술체육단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건데, 어떠신가요? 거기 지금까지 그 중간 하민 교수님 먼저 질문드리면, 중간 결과나 혹시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예, 저희가 중간 분석은 하지는 않았고요. 중간 이제 서바이벌 분석은 사실 예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비공식적으로는 크게 뭐 이제 양군 간에 재발은 아직까지 뭐 팔로업이 아직 짧아서 그렇지만 재발 환자는 아직 없긴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두 편의 주제에 대해서 혹시 자중해서 코멘트나 아니면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혹시 자장님. 저는 지금 이 세션이 합리적인 의료적 의사결정을 위한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의료인에게도 중요하지만 환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의료의 비대칭성에서 정말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정보 제공이 잘 돼야 될 텐데, 그것들을 위한 기초 연구여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임도인 교수님께 조금 질문을 드린다면, 이게 백내장 수술의 노안 교정, 이것들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관심이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다 다가올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62세를 기준으로 연령을 구분해서 효과를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은 더 세분화해서 기저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연령에 따라서 단초점이 더 좋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초점이 더 좋을 수 있을지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이제 향후에 더 병행돼서 이루어져야지만 소비자가 자신의 생활이라든지 환경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다초점이 더 좋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초점으로 가야 된다라는 연구는 아닐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저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단초점 인공수정체에 비해서 더 발전이 된 거고, 그 근거리라든지 중간거리를 더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렌즈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젊었을 때의 시력을 돌리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 렌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부작용도 있고 제한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내장이 별로 심하지 않았을 때 뭐 굉장히 조금 젊은 나이에서 시행을 한다든지, 또는 기존의 뭐 라식이라는 아색 수술 같이 이미 빛번짐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환자들한테 이제 시행을 한다든지, 뭐 녹내장이라든지 망막에 이상이 있다든지 뭔가 다른 안과 문제가 있는 환자한테 시행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분명히 그에 따른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합병증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수술을 할 때, 특히 다초점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시행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은 사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자정 노력도 있고, 학회에서도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조금 이제 세워서 이제 적절한 인디케이션을 가진 환자들한테 시행을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62세 기준을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희가 수집했던 데이터에서 평균 연령이 62세였고요. 일반적으로 백내장이 시작을 하는 게 이제 40대 후반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까지는 시력의 어떤 저하가 뚜렷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수술을 많이 하는 연령대는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기저질환에 따라서 또는 이제 환자 특성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세부 분석을 해보는 것은 이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임동희 교수님께 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연구의 이 전체적인 이 결론은 다초점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초점의 효용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리얼월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고, 그 효용성과 안전성은 충분히 이제 입증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이제 나중에 확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제 다초점과 단초점을 선택하는 이 상대 그 상황에서, 아까 여기 용 사무국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는 비급이고 하나는 급여인 거라든지 그런 거나, 아니면 뭐 보험을 들고 있냐, 환자가 실비 보험을 들고 있느냐 없느냐. 저도 사실은 안경은 다초점 렌즈를 쓰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단초점에서 다초점으로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건 바꿀 수는 있는데 한번 렌즈를 넣으면 다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다초점 했다가 단초점으로 또.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잘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초점에서 단초점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레트로스펙티브 연구지만은 그 연구 결과가 이렇게 발표됐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초점도 괜찮다는 그런 메시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초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과적이고 안전적인 옵션이다라는 이제 결과는 맞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거에 대한 뭐 비용 효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시행을 했지만, 실제 이제 모든 환자에서 또는 인디케이션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이제 너무 비싸게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이제 그런 것들 다 같이 고려를 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효과 자체가 렌즈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기관별로 렌즈별로 너무 비용의 차이가 좀 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것들이 이제 실제 환자분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환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제 사실 연구 결과라는 것도 당연히 연구 결과 이제 뭐 레트로스펙티브 후양적 연구 결과긴 하지만은 우리 전향적 연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관리했던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위식도 역류가 있으면 약을 끊으면 잘 재발하기 때문에 약을 매일 평생도록 먹는 방법하고 불편할 때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할 때만 먹는 방법이 훨씬 약도 적게 쓰고 부작용도 적고 이롭다는 증거가 외국에는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RCT로 해보니까 결과는 매일 먹는 걸 환자들이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매일 먹으면 좋지 않나. 뭐 약도 되게 싸거든요. 요즘 싸져서. 그냥 어차피 약 매일 혈압약, 고혈압약 다 먹는데 하나 먹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아플 때 먹는 게 좀 더 불편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나중에 환자의 페이션 아웃컴을 보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환자한테 교육을 잘 시켜줘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냥 왜 적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 안 하고 그냥 두 개 편한 거 어떤 건가에 물어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작용은 아까 비슷하다고 하셨는 부작용이 다초점 렌즈, 그러니까 단초점과 다초점은 두 군의 수술 방법은 사실 동일합니다. 동일한 데서 렌즈의 종류만 달라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시력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거, 빛번짐, 눈부심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사실 유의하게 차이가 있게 나오진 않았고 그거는 저희가 분석한 후양적 연구 데이터에서도 그랬고 메타 분석에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환자분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보면 분명히 이전의 라식 라섹처럼 단초점을 수술했을 때 비해서는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조금 환자분들은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그 한원식 교수님한테 너무 질문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일반 환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해보면 좀 궁금했습니다. 유방암 환자가 그럼 기존에는 계속 진행했던 거였는데 뭔가를 생략한다? 어쨌든 불필요해서 생략하듯 뭐 수술이 필요 없어서 안 하든 간에 생략한다? 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거나 제안했을 때 환자분들이 그것을 잘 수용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수술, 그러니까 의료인을 믿고 수술을 하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될 때 또 암이라는 것들은 되게 환자한테는 되게 무서운 질병이어서 뭔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할 때 뭔가 생략하고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게 저희 연구에 이제 가장 어려운 그 점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특히 좀 거부하는 환자들이 많았었고요. 그 이제 수락하는 환자분들보다 또 이제 우리 또 외과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구가 점점 진행되면서 점점 더 좀 안심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간다고 그럴까요? 그런 그 좀 흐름들이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뭐 반 이상의 환자분들 오히려 이제 먼저 환자분들이 이걸 알고 와서 이런 연구가 있어서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정도로 그랬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런 우려는 굉장히 그 계속 있었고요. 그게 이제 이런 연구의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시간이 20분 늦게 시작해서 지금 딱 이제 마치면 딱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좋은 연구 지금 비교 연구해 주신 두 분의 연구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좋은 연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세션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